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승부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들이 사는 법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들이 사는 법. 네. 옛날 드라마 제목이었는데. 네. 어제 저희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시간에서 인터뷰하기도 했었죠.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박광배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계순 대전시 의원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했었다는 일을 폭로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최계순 의원은 특별 당비는 합법적인 절차였다면서 김소연 의원에게 해당 SNS 글을 삭제하고 3일 이내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김소연 의원이 어제 저희와 장시간 인터뷰에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특별 당비 얘기를 꺼내면서 새로운 네. 쟁점이 부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당사자에서 이제 3자로 번지게 된 것 같고요. 예. 이에 대해서 최계수는 또 이제 5월 12일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 이후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특별당비 납부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 그게 납부가 됐으니까 이거를 공천 대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또 최 의원은 이런 자신의 진심을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 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면서 예. 자신과 함께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특별 당비가 자발적이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느냐 이거는 새로운 쟁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역 여성계 모독이다. 이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네, 좀 비약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정치인들이 흔히 자신들 공격받거나 그러면은 마치 특정 집단을 자신이 대표하는 양 그것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하죠. 예. 특히 국가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발 국민들 좀 그만 팔아먹어라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예. 물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에 갓 입문한 초선 의원이신데 이런 말은 좀 신선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이냐 대가성이냐의 여부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 볼 때는 자발적인 특별당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거죠. 만일 최계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액수의 특별당비를 냈었을까요? 특별당비에 대한 자발성에 대한 문제 제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이 돈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액수가 1,500만 아니거든요. 원은 큰 돈이죠. 그렇죠. 네네. 그 선뜻 아무리 당을 사랑해도 이렇게 내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물론 이 시점이 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에 특별당비를 낸 거니까 미리 돈 주고 산 건 아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은 공천 받았으니까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난 아니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그 공박이나 다툼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정치 문화가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깔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요.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자꾸 이렇게 피로감 들먹이면서 대충대충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을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이 후진적 우리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로 정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게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회계 부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제2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윤모 씨와 행정실 직원 그 학교 예산 담당자가 그 예산 1,000여만 원을 회식비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사용해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복사용지 같은 소모품을 구매할 때마다 물품보다 적게 주문보다 적게 물품을 납품받았고 그 차액을 빼돌려서 이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예. 3년간 횡령한 액수가 1,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예, 1년으로 따지면 글쎄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보기는 학교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예. 네, 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립학교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립학교들 역시 국민 혈세를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계좌에 들어온 돈 말고도 그 현금이 오간 정황이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의 공인인증서를 대신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또 했다고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발급받아서 개인이 쓰는 거 아닌가요? 공용으로 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법인 공인 인증서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책임자가 해야겠지요. 예. 그 결재권자들, 그 다시 말해서 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역시 그 자신들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공인 인증서 이런 업무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학교에 대한 문제는요. 그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9월 중순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또 피해 규모가 1인당 최대 8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월급날을 제일 기다리는데 월급 명세서를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는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역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전시 교육청은 그 사립학교 급여니까 이거는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가지고 예.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야구부 감독과 그 선배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3월 사건은 해당 감독에 대해서 직무정지 7일, 네, 그리고 9월에 발생한 선배의 그 후배 폭행 사건은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교육청이 보다 철저한 이 감독과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사권, 학교 관리 감독권, 각종 인허가권, 그리고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집행권을 이렇게 교육감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한 힘에는 분명 커다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진정한 경제 정의 실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범법 행위들,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즌 6에도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재벌 백과사전의 터줏대감 류영수 공인회계사님은요, 녹음을 하루 앞두고 돌연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응징해보도록 하고요. 정의당 대전시장 남가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다 오셨죠? 체코. 예, 갔다 오셨어요? 체코. 네네,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글쎄요, 한 180만 원? 얼마? 180만 원?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가셨는데요? 열흘이요. 열흘에 180만 원이. 배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 직항으로. 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미리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럼 하루에 18만 원 꼴이었다는 거잖아요, 열흘이니까. 그렇죠. 제가 체코랑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 체코는 물가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갔다 와가지고 좀 경비를 아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선물도 안 사오고. 그러게 이게 너무 오래됐네 갔다 온지. 부럽네요. 아무튼 뭐 그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보기도 했을 텐데 얻은 것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얻은 것이라면 여유롭더라. 유럽을 갔더니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여유롭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러웠고,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었는데 이제 일요일에 문 연 슈퍼가 없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수도인 비엔나에 일요일에 문 여는 슈퍼가 딱 2곳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그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예. 삶이 좀 여유로워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각 사는 동네마다 그 문화들이 있을 테니까 뭐 우리나라도 여유로운 데는 많아요. 부럽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이 주제가 되는 분들은 참 여유로우실 텐데 예, 우리 서민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베트남 갔다 오셨죠? 예, 저는 베트남 이분들이 둘 다 해외 무슨 외유 어디 베트남 왜 가셨어요? 전국 참여연대에서요. 저희 워크숍 형태로 다녀왔습니다. 왜 베트남을 가요? 한국에서 되는데? 베트남도 그 시민들이 있고요. 인민이 있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김상기 팀장님은 얼마 들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 게 아니고요. 보내준 거? 예, 단체에서 간 거기 때문에. 좋겠다. 난 내 돈으로 갔다 왔는데. 아니, 체코 갔다 오셨잖아요. 며칠 갔다 왔죠? 전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네. 요 팀장님도 기억에 남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언어의 중요함을 좀 느꼈습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눈빛이나 손짓이나 그런 마음의 교감도 필요할 텐데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겠다. 베트남어 배우시게요, 이제부터?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알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두 분 체코도 다녀오시고 베트남도 다녀오시고 어쨌든 무사히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즌 5 마지막 방송에 이어서 현대가에 대해서 범현대가 네. 2입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망한 이후의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현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딱 쪼개져 있어요. 그 중에는 지금 과거에 현대 이제 지주회사였었던 그 현대 그룹
오늘날 현대 엘리베이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견기업이라고 했고, 그래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는 현대 기아차하고 현대 중공업 이 두 기업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현대가 원래는 하나의 메인 회사가 이렇게 쪼개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정주영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뭐 이른바 왕자의 난 이런 게 있었잖아요. 2000년도였죠. 예,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정몽구 회장과 정몽원 회장이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그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하는 것도 사실 뭐 왕회장 이랬잖아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좀 그 워딩이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당시에 이제 현대가 재계 서열 1위의 압도적 1위. 압도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두 아들들에게 공동 회장직을 주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몽헌 회장하고 정몽구 회장. 정몽구 회장이 형이죠? 그렇죠. 정몽헌이 동생이고. 첫째는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몽구 회장이요. 그 둘을 이제 어쨌든 그 공동 그 대표로 앉혔는데 두 분이 싸움이 났다 이런 얘기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울질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승계자를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기는 놈이 가져라 뭐 이런 거? 결국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정몽원 회장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울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정몽원 회장이 어떤 명분을 가져갔다면은 실리는 정몽구 회장이 챙겼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대북 사업 이런 것들은 정몽원 회장이 가져갔어 결국 다 안 좋아졌잖아요. 현대 상선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그 현대 아산을 비롯한 이 현대그룹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불안한 상태였고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이 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싸움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비롯한 10개 회사를 그룹 분리해가지고 현대 자동차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네, 현대 자동차 그 자동차 관련 사업은 정몽구 회장이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정몽헌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사업이나 현대상선 이런 건설 이런 회사들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정몽준 그 유명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있었던 정몽준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가져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거죠. 네,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정주영 회장의 동생들도 있고요. 정세영 회장인가요? KCC? 네. 그리고 뭐 한라그룹도 있었고 뭐 등등의 그렇게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쪼개져서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중공업하고 현대 기아차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우선 기업 계열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 그룹부터 좀 보도록 하죠. 현대기아차는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래요.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류영석 회사님이 오늘 못 나오시는 대신에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거를 읽는 수준입니다. 저 잘 모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대 주주이고 21.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대표자랑 친인척 관계 뭐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거겠죠. 29.11%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50%가 넘으니까 아마 그 그룹 지배력이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는 정몽구 회장하고 그 아들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에 올라 있다고 하고 자산 총액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69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매출 같은 경우는 30조가 좀 넘는 것 같고요. 네, 30조는 좀 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279억 2,6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영업이익을 전반기에 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뭐, 셈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계열사는 5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상장사가 11개라고 하고요. 대표적 계열사는 이름에도 붙어있지 현대 기아차 그랬으니까 기아자동차. 네, 33.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뭔지 아시죠? 네. KTX. 네, KTX 그 기차 만드는 회사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만듭니다. 현대로템, 그렇죠. 현대로템도 현대엘리베이터도 있죠. 네, 그 같은 회사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현대캐피탈 요즘 광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기업 현황은 요 정도가 되고요. 우리 남가연 대변인께서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와 그 그룹 오너 일가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오너 일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같은 정씨예요. 하동정 씨. 그래요? 친척이세요? 뭐 같은 정씨라고 다 친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참고로 하동정 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족보를 보시면 알죠. 족보를 볼 줄은 몰라가지고. 정주영 일가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동정 씨의 돌림자와는 다른 정주영 일가의 돌림자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정용기 의원도 아마 하동정 씨를 제가 알고 있고요. 누구죠? 그 정청래 의원도 하동정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네요. 예전 충남대학교 정덕기 총장 과거에 그분도 하동정 씨고요. 좋겠어요. 예, 좋다고 치고. 그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정진호 PD도 하동정 씨입니다. 네. 어쨌든 1세대는 영자 돌림을 쓰고 있고요. 2세대는 몽자 돌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선자 돌림을 사용하고 있고 딸들은 다른 돌림자들을 특이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통이 그렇습니다. 3세대에서는 이자 돌림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할 4세대에서는 아들은 창자 돌림, 딸들은 진짜 돌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면 몇 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1938년 3월 19일생. 그러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81. 38년생이요? 네. 연세 많으시네요. 많으시죠? 정주영 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남 정몽필 전 회장이 1982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실상 1982년 이후에는 장남으로 현대가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정화 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고요. 이 1남이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을 하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부인 정지선 씨와 결혼했는데요. 이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의 장녀입니다. 삼표요? 삼표. 삼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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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아힘도 대한미디어 그룹입니다.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게 좀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두 그룹 간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엄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삼표그룹이 그렇게 거대한 기업은 아닌데 이 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이 기존에 이제 석회석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광업회사 현대글로비스, 삼표, 물류회사, 현대제철로 이어지는 그런 거래 구조를 만들면서 엄청난 물류 마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뭐 차돈 간에 좀 이쪽이 좀 더 잘 살고 비슷한 사업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 너무 그렇게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째려봐. 아니, 회사가 사돈 게 아니잖아요. 째려봐, 김상희 팀장이. 공정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공정거래. 네.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거래 해야죠. 예. 이 정몽구 회장은 딱 봐도 등치가 되게 커 보여요. 그쵸? 좀, 키도 크고, 뭐, 덩치도 되게 좋아 보이고. 운동을 좋아한답니다. 럭비를 하셨었대요. 38년생이 럭비 할 정도면은, 그 시대에 럭비가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알 수 있었을까요? 경북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경북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서울에 있는 굉장히 최고의 명문 학교라고 불렸던 곳 중 하나. 안 하죠. 네. 그렇죠. 가봤어요? 아니요. 세검정 가는 쪽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파라군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운동을 좋아해서 유급을 당했다. 그래서 1년 늦게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그리고 졸업 동기들까지 알뜰히 챙겨가지고 기업의 요직에 계시다고 합니다. 인덕이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랑 싸웠잖아요. 동생하고? 예. 그러면 인덕을 얘기할 수가 없죠. 원래 같은 편끼리 한번 싸우면 더 무섭잖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디 뭐 동생하고만 하동정 씨. 싸웠나요? 어디 뭐 재수 씨랑도 싸우고 뭐. 그렇네요. 예, 손정은 회장이랑 싸우고. 네, 뭐 사람이 싸울 수도 있죠.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녀 정성희 씨는 지금 인후션 고문으로 있고요.
선병원 아시죠? 아, 맞습니다. 대전의 예, 선병원? 네, 대전의 선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네. 예, 선두운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 그럼 선병원이 현대가하고 사돈이에요? 사돈입니다. 그 그렇죠. 오. 선병원에 네.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네. 2명은 의사고 1명은 경영인이에요. 아. 그 경영인과 제가 결혼한 걸로 알고 뭐 가족 있습니다. 관계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네. 예, 1970년대 말에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으로 이 정봉구 회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부터 좀 살펴볼까요? 78년도면은 우리 남가연 어린이 애기 1살 때인가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던 네. 그때 태어나 전국적으로 계셨군요. 아파트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한강의 공유수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강 옆에 있는 그런 땅들이죠. 유물부지로 있던 땅들을 받았습니다. 돈 대신 그 땅을 돈 대신. 받았다? 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띄워준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공유수면이라고 불렸던 강변의 땅들은 정부 땅이었어요? 주인이 없는 땅들이었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들이었으니까. 아마 그 도시 계획 때문에 이제 서울이 커졌잖아요. 한강 이남까지. 그러면서 아마 수용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정부에서? 네. 강남 넓혀야 1970 되니까. 영화 보면은 그런 비슷한 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김래원 그래서- 뭐 이런 애들 가고. 거의 뺐죠. 예. 예. 그게 애초에는 이 봤어요, 땅에 그 그래서 영화? 강남 별로 1970? 못 봤어요. 거기 얘기를 안 되게 했어요. 야해요. 나 지금 이거 빨리 김래원, 얘기하고 네. 싶은데 나 빨리 얘기하세요. 영화도 모르겠고 이 땅에 애초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예, 쓸모없는 땅으로 네.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파트 붐이 막 일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매립해서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되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1512가구를 건설하는데 그중에 952가구는 우리 집 없는 사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 아파트 건설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게 나중에 그 드러난 걸로는 네.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뭐 현대그룹 임원, 친척, 동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가 돌아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투서가 이제 올라가고 언론이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 뭐 주택은행 임원 등을 비롯해서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몽구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이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5일 75일, 2달쯤 넘게? 2달 반. 2달 반. 15일이면 반이에요, 반. 2달 반. 오래 사셨어요, 아주.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유명한 곳이죠. 그 네, 한때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죠. 최고의 부촌. 지금도 뭐 그렇고. 네. 현대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힐 뭐 이렇게 들어가는 좋은 아파트들 이상 가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짓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토목회사였기 때문에 뭐 도로, 댐 뭐 이런 것들만 건설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이제 최초로 아파트를 짓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되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뭐냐 주공 아파트 뭐 이런 것들. 한양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땡땡 맨션 뭐 이런 것들 몇 동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정몽구 회장은 이때 처음 이제 감옥에도 한번 가셨었고 또 비자금 사건 관련해 갖고 구속된 적도 있었죠. 네,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들 정의선 지금 부회장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자금 사건으로 정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정의선 부회장이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어요. 본택 등 기아자동차 계열사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을 이용해서 후계 구도를 짜고 이런 자금을 마련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드러난 것만 5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비자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배구조,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회사 경영권을 승계해줌에 있어서 유리하게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를 같이 법정에 세우는 건 가혹하다면서 예,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따뜻해요. 네, 그건 뭐 네. 법정 원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도
구속 수감된 지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이 재벌 봐주기냐 이런 논란에 서게 됐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보석금을 얼마나 낼까요? 그래서 이때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겠다. 1조 원대의 자산을 내겠다.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 그래서 냈나요? 정몽구 재단이 만들어졌죠. 네. 정몽구 재단에 출연을 한 게 이게 과연 사회에 환원한 게 맞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전 재산을 그렇죠. 사회에 환원하셨잖아요. 청계재단 해갖고. 그렇죠. 지금 8천억 원 이상이 정몽구 재단에 들어갔는데 이게 편법 승계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예, 재단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재단을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요즘에 승계하게 이제 되면 강남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이제 현금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부동산, 건물 이런 거니까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면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죠. 대신에 그 재단에서 세제 혜택 받는 것만큼 장학금 조금씩 주고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의 이사장을 자기 아들이나 뭐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재단 소유의 재산이 곧 그 재단의 이사장인 그 아들 소유니까 환원처럼 되면서 동시에 하나도 잃지 않는 이런 게 뭐 유행이다 이런 거 많았었죠. 청계재단이 그런 얘기 많이 있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의혹이 있죠. 그래서 삼성도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예, 정몽구 재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이런 공익재단은 외관상으로는 공익사업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재벌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재력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카드가 아니냐. 기업 이미지 세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참 그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미소 막 짓는 그 여자 승무원들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저는 비행기인데요. 예, 근데 실상은 그 언론의 보도 요즘에 많이 돼가지고 뭐 조현민, 뭐 조현아 이런 그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시아나 박상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 예, 그 갑질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미지 세탁함에 있어가지고 광고나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광고해도 뭐 요즘 비행기 그러면 갑질 이렇게 비행기는 갑질 그래도 아쉬우니까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에어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뭐 기장이 뭐 술을 마셨네 이런 것 때문에 보도 나왔는데 조현민 그 부사장이 진에어 전에 부사장이었었잖아요. 네. 조현민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도 막상 싸게 제주도 가려면 진에어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바꿔줬잖아요. 네, 나라에서. 참 이제 약자의 서름입니다. 저는 정몽구 회장 하면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안민석 의원인가요? 그 재벌들 이렇게 뭐 손들어 보라고 했나 뭐 이랬는데 거기서 전경련 그 이승철 부회장이 이렇게 뭐 손 드니까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뒤에서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푹 하고 웃었거든요. 카메라에 잡혔던. 질문 하나도 안 받고 퇴장하셨죠. 그때 없었던 재벌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때 없었어요. 아, 그랬었네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또 눈에 띄는 일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2014년에 강남에 한전부지를 무려 10조 5,5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와, 그 땅이 얼마나 좋길래 10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감정가의 4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거기를 샀대요? 그 삼성이 경쟁자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4조인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예. 자존심 싸우면. 근데 너무 큰 돈을 들이셨죠. 예. 그런데 뭐 현대차에서는 이게 뭐 주요 계열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왜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돈은 부동산이죠. 현대 본사가 글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옥이? 예. 그럼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현대기아차 2건물 있는 거에서 글로 옮겨간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한전부지 사는 돈이면 제규어 랜드로버, 저 차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게 2조 3천억이라고 하고요. 그 차 회사가. 차한대 말고 회사가. 볼보라는 회사가 2조 1천억 원. 크라이슬러가 4조 4,600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걸 몽땅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아차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메꿀 수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매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볼보나 크라이슬러나 아니면은 그 아까 제규어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고도 남을 돈을 땅 사는데. 예. 네, 드린 겁니다. 그런 네. 얘기가 있죠. 현대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나서 더 이상의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반대로 그 회사의 경쟁력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재벌 백과사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뭐 배 만드는 회사기도 하지만은 정몽준, 그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7선 국회의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출산했고요. 그 정몽준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장은 아닌데요. 회장? 예. 회장. 자, 회장 뭐 술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정몽준 대주주가 있는데요. 예. 동일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동일인. 동일인이요? 회사 이름과 이 재계 순위를 이렇게 그 공시하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과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위에 동일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아까 우리 정지원 PD님께서 그 자산 규모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현대중공업 지주 그 회사에 있는 지분을 대부분이라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은요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뒤에 지주자가 붙은. 예전에는 현대로보틱스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이름을 현대중공업 지주로 바꾼 겁니다. 그 지주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말씀하신 대로 정몽준 회장이에요. 2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33.31%. 그러니까 여기도 50%가 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자산 총액이 두려워요. 8조 2,4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이익이 3,26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업 분야는 투자하고 로봇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주요 계열사로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많이 알려졌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31.67% 갖고 있다고 하니까 현대중공업을 지배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을 보면은 현대 그 지주에서 31.67% 말고요. 특수관계인이 34.7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65% 이상이니까 엄청난 지배력인 거죠. 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일가가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산 총액이 18조 8,590억 정도 됩니다. 네, 매출액이 5조 8,270억 정도. 이 회사는 잘 알려진 대로 이름이 중공업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같지만은 배 만드는 일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선박을 많이 만들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백사장에 이렇게 여기다가 조선소 세워가지고 뭐 할 테니까 수주를 받아왔네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 현대중공업 이야기고요.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줘서 수주를 받았다. 주요 계열사로는 뭐 현대 3호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아마 증권회사도 좀 한번 건드렸다가 HMC인가요? 네. 그건 현대자동차 HMC 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일 거고요. 현대중공업도 뭘 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한때는 세계 1위의 그 선박 수주를 자랑했었죠. 현대중공업이. 네. 그러다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형편이다. 제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군사는 철수 다 했죠. 그렇죠. 새만금 쪽은요. 울산에 있고 군산에 만들었다가 다 철수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요? 배가요? 아니요.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대중공업에 있는 관리 감독 하시는 직원분들이 글쎄요. 관리 감독만 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같은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관리하는
사무직 감리 같은 예를 들어서 음. 이제 건물 짓거나 도로 이렇게 건설할 때 감리 회사의 감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한 10,000명? 좀 근접했습니다. 근접. 몇 명이냐면 5,000명이래요. 그 뭐 근접이야 2배나 넘었구만. 근데 이 네. 5,000명이 왜냐면 지금 그 다음으로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요렇게 두 개 회사에 있는 관리 감독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뭐 배 수주량이 세계 1위였었으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은 전 또 기억이 나는 게 과거에 코쿰스라는 회사가 세계 제1의 조선업을 가진 회사였었거든요. 네. 스웨덴 기업이었는데요. 거기가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요. 네. 그래서 타워 골리앗 그 크레인 있거든요. 제일 큰 거. 그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곧 세계 1위의 조선소라는 거였거든. 그게 1,600톤급이라고. 예, 그러니까 자존심이었는데 그 코쿰스에서 그거를 팝니다. 현대중공업에 그걸 삽니다. 1달러에서 합니다. 팔다고 하기도 그렇고 1달러에서 합니다. 들고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운송비가 몇백억이 됐는데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인수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규모가 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를 현대가 인수해 와갖고 그 당시에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 있었죠. 네. 거기에서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코쿰스가 있던 스웨덴의 동네 이름이 말메예요. 말메. 그 유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메의 눈물 했었죠. 거기가 말메입니다. 그 스웨덴의 지금 3대 도시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 내용이 좀 다르게 전해졌죠. 사실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지금은 스웨덴 3대 도시가 말메고 혹시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아시죠? 네네 알죠. 예, 말메의 자랑입니다. 거기 출신이고요. 이민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축구? 예, 축구 선수인 질라탄이 이제 거기서 자랐고 축구 선수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장갑 드렸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뭐 줬어요? 난 왜 안 줘요? 네, 내 마음을 줄게요. 나중에 또 받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메가 잘 나가던 조선 도시였는데요. 조선업이 있던. 근데 이거를 현대중공업에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그 1,600톤급의 크레인을 가져왔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규모가 커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걸 가져옴으로 인해서 바다가 아닌 땅에서 이제 조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다가 아닌 원래는 바다에 육지에서. 네,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걸 만드는 건데 이 크레인이 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땅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하셨던 미포조선에 가면 남아 있다고 해양공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주황색 같은 거에 현대 이렇게 칠해놓은 그 크레인을 말하는데요. 저는 말매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했던 말매의 눈물이 구조조정 안 하고 그러면 그 코쿰스랑 망한다. 그러니까 말매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갖고 빨리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자르는 거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인용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매에서는 그 코쿰스 직원들이 다 이제 결국은 해고가 됐겠죠.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스웨덴 정부에서 2년 동안인가 네. 전부 다 임금을 보전해주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IT 교육을 모든 직원들을 2년 동안 급여를 주면서. 그래서 지금은 말매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그 친환경 IT 단지가 되었다는 재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웨덴의 3대 도시이고요. 지금 뭐 말매의 눈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눈물은 없어요. 좋은 의미의 말매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퍼뜨리죠. 말매의 웃음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왜 조심스러우냐면 경제학 용어 중에 말매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매의 눈물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눈물, 거제의 눈물, 뭐 울산의 눈물, 군산의 눈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좀 이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와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들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이 얘기를 괜히 꺼냈구나. 아까 남가연 대변인께서 그 현대자동차가 그 뭡니까 한전 부지를 10조에 사는 차라리 이걸 샀으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그 당시에 공적 자금 투입한 돈이면은 그 정도 액수면은 그 직원들 자르지 않고 오히려 그 회사를 이제 청산시켜 버리고 그 직원들에게 재교육과 그런
그 생계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빚감대 쓴 거잖아요. 부실난 거,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숫자 노름, 그리고 중간에 분식회계가 떼먹고 뭐 그랬던 네. 일이 있었었죠.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계속. 예, 현대중공업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된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까 정의선에 대한 그 승계 얘기하셨지만 현대중공업도 똑같습니다. 정기선 지금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승계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작년에 전환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장급들이 물러나고 정몽준, 정기선 이 두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면에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선 씨가 회장이 되거나 이제 후계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지주회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산 규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대주주인 정몽준,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계속 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안에 배 만드는 사업부, 플랜트 사업부, 해양사업부, 서비스, 그리고 로봇,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이제 나눕니다.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를 세워져 있었죠. 이름을 바꾼 거죠. 그 회사를 지주회사로 세운 다음에 현재 지금 구조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정몽준 얘기도 했었고 관계자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여기 또 주주예요. 현대중공업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나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이제 이거 뭐 지주회사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회사가 나타나냐면요. 회사라고 하긴 그렇고 ISS라고 들어보셨어요? ISS요? 예. IS는 알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ISS, 응. ISS라고요. 그 세계기관 이제 투자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자문해주는 자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의 학자예요? 거기까지 이제. 네. 영어는 봤는데요. 좀 네. 영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ISS라는 네. 자문사가 국민연금이 지금 많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네. 의결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찬성을 했던 거죠. 지주회사가 되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의결해서 찬성을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좋아요. 그까지 좋아.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의결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퍼센테이지 말씀하셨잖아요. 자산 규모의 그 네. 지분. 그 정몽주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지주회사가 만들어짐에 인해서.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아예 안 한 거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비율로서 지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그 대기업 그리고 재벌의 이익을 손들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 제기 또는 지금,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SS는요, 인스티튜셔널 쉐어홀더 서비스의 약자랍니다. 너무 어렵죠? 이게 더 어려운데? 왜 이 우리한테 그래? 정몽준 회장은 어쨌든 그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 정치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 7번하고 대통령 후보도 나올 뻔하다가 나왔다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나왔다고 봐야죠. 국민승리 20일인가요? 국민통합 20일 아닌가요? 국민통합 20일. 네.
국민승리는 권영길 아, 대통령 예전에 후보 나왔던. 민주노동당 생기기 전에 아, 네, 있었던. 국민통합21, 네, 예. 거기 후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몽주는 정치인입니다. 기업가 이전에 그리고 보니까 82년도에 대표이사가 돼요. 현대중공업에. 그래서 한간의 소문은 정주영 회장이 후계자로 정몽준을 찍었는데 정치를 시키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한번 했었으니까 정주영 회장 같은 그 전부터 경우도. 이제 그 전부터 네.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88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요. 네. 계속 내리 7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로 옮기긴 하지만요. 그 울산의 동구인가요? 울산 동구에 있다가 네. 서울 동작인가 가서 네, 한번, 동작이에요. 네. 됐죠? 그때 당선됐을 네.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맞아요. 그때 떨어졌었죠? 네. 맞아요. 3등으로 떨어졌던. 그래서 울산에서 네. 옮겼는데 만난 거죠. 정동영 후보를. 네. 그래서 아들이 울산에서 그렇게 당선이 막 되니까 본인도 대통령 나가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굳은 믿음을 될 거라는 굳은 아, 정주영 회장이요? 네. 네, 현대 가족의 힘을 믿고 출마를 하셨었던.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몽준 회장이 계속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도움을 줬었던 거고 초원복집 사건을 정몽준이 기획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설입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기획이 있었고 오히려 표를 깎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선거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 김영삼한테 모든 현대 일가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질 못해서요. 네, 카더라. 정몽준은 아무튼 선거도 탄탄하게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네. 그다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선거 패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보다도요, 대통령 선거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거 그만뒀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는.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 어쨌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 성공을 진 게, 못하니까요. 예. 선거에서 진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그때 졌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한테 대패했어, 대패. 이 정몽준 회장은 그래도 부자잖아요. 굉장히 재벌 네. 출신에. 근데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도 장교로 갔다 오고. 장교로 갔었죠. ROTC 출신일 거예요. 안성기랑 동기랍니다. 그리고 이분 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축구협회장도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농구도 막 섞여서 잘하고 그래서 월드컵도 하고. 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몽준이 뭘 해도 부자라니까 이해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왜 그 버스 요금 가지고 버스 얼마인지 아세요? 한 70원 하나에 했다가 문매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 나와서 교통카드 들고 저희 버스 압니다. 근데 그것도 청소년 거 갖고 왔잖아요. 코미디인데 그렇게 많이 욕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인데 모를 수도 있지. 일반 사람들 중에 버스 안 타는 사람들은 뭐 알아 이런 여론도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준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내버스 당연히 재벌은 안 타고 다니겠지. 이게 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 버스를 종종 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전을 시키는 거죠. 시내버스를 오히려 탄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인데 한 방에 훅 간 것 나쁜 중에 하나가 재벌. 글쎄 이분 일단은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신한국당 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셔서 당대표 한번 되셨죠? 당대표도 뭐 선거로서 된 건 아니고요. 1등이 이제 2등으로 됐는데 최고위원이었는데 1등이 관둬가지고 그때 교통카드 얘기 나왔을 때 전당대회 때. 그러고 나서 이미지가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그 아드님의 결정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몽준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인데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해서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대통령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의 물세례, 국민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정홍원 총리가 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때 던졌던 생수병을 보고 미개하다고 이렇게 썼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기선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남 이녀인데요. 정몽준 그 자녀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찾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이제 이후의 신상은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아들은 선자 돌림, 딸은 이자 돌림. 예, 선을 맞을 거예요. 예. 정모선일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중업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기관 조사로는 뭐 최악의 뭐 그런 네. 곳이다. 그리고 산재 사망자들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또 그 하도급 일들을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산재로 잡히지 않는, 거의 대부분 안 잡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재벌 기업사들이 위험한 업무들에 대해서 특히나 하도급 얼마 전 우리 업무로 지역에 있었던 CJ 대한통운 택배도 네, 그랬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고요. 지금 이거는 올해도 원청, 하청 다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건강연대에서는 기업살인법 연구팀이 있는데 기업살인법 연구팀. 그 자체 내에 기업살인법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보면 2006년부터 2015년 10년간 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산재 사망률은 그 20대 기업 중에 5위입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하고 산재가 많은 거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있고요. 지금도 신호등으로, 그러니까 색깔별로 노동자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정기현 의원의 머슴일기. 홍춘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광역시 의회 의정 활동을 보고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신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신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벌 백과사전 2부에 걸쳐서 진행한 현대편을 마칩니다. 네, 현대가 아무래도 기업 하나만 놓고 다루기에도 벅찬긴 한데, 오늘 이 거대 기업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하고 현대중공업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두 분 못하신 말씀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남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또 이 막막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현대 기아차도 다른 재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20조도 아니고 20억을 투자했던 현대글로비스가 2조 원의 가치를 갖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2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살펴보려면 전문가들이 사실 해야 되잖아요. 저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공정위의 역할을 오늘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제대로 일해서 정말 정의로운 공정거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부의 승계라든지 증대가 친척 아니죠? 어디요? 김상조 위원장하고 김상기 팀장님하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동양입니다. 동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좀 살찐 김상조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 문제점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류영수 교수님 안 계셔가지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나오셔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좋습니다.